전장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데도 의외로 자주 외면받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피아식별인데요. 전투의 양상이 난전으로 치달을수록 그리고 무기의 성능이 강력하고 치명적이 될수록 피아식별의 중요성은 커집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낳은 대량 손실이 패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종 무기 체계가 첨단화되는 요즘 세상이지만 정작 이 피아식별 체계만큼은 유관이나 광학 관측에 의존하는 경향이 큽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판단에 맡긴다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피아식별의 중요성은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도 크게 부각되고 있죠. 전쟁을 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쪽 모두 슬라브 인종인데다가 심지어는 말도 서로 통하는 가까운 이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피아식별을 위해 감는 파란색 테이프나 러시아 기갑 차량들이 외장에 페인트로 그리는 지표식 등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영상이라면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한국한테는 남일 같지 않습니다. 주적인 북한이 말이 통하는 한 민족인데다가 주변의 적성국인 일본이나 중국의 사람들도 겉보기 생김새로는 단번에 국적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은 외모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 이 피아식별 체계에 은근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암구호나 피아식별띠 등 이를 위한 훈련을 모두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피아식별은 보병들뿐만 아니라 전투기나 기갑 차량 등 장비 간의 전투에서 더더욱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교전 거리가 최소 수 킬로미터에 달할 정도로 멀어진 데다 전술 기동까지 하기 때문에 유관을 통한 관측이 매우 힘들어졌죠. 최근 한화에서는 이런 피아식별을 보조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선보였습니다. 한화의 자회사 한화시스템이 선보인 AI 전투 시스템인데요. 해외 군사 매체 네이발 뉴스는 한국을 찾아 한화시스템을 인터뷰하며 이들의 발명이 미래 전투 체계의 핵심이 될지도 모르는 전투 체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함정 등에 탑재할 수 있는 다기능 콘솔에 내장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눈으로 보고 피아를 식별하는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광학 관측으로 적으로 의심되는 물체의 영상을 수집한 뒤에 AI가 해당 영상의 이미지를 분석해서 거기 비치는 물체가 적인지 아닌지 대조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눈으로 쫓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도 높은 정확도로 그 기종을 판별할 수 있게 되고 더불어 위협도 평가, 무기 할당, 적중 평가까지 자동으로 해주죠. 쉽게 말해 저 멀리서 빠르게 날아가는 게 정확히 무엇이며 얼마나 위험하며 어떤 무기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것이 적당한지 판단해 자동으로 배정해준 뒤 만약 승무원이 쏘기로 결정한다면 쏜 뒤에 제대로 맞았는지까지 AI가 보조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불과 5초 남짓입니다. 원래라면 모든 과정에 사람의 판단과 지휘체계에 따른 명령 편달이 필요한 과정인데요. 네이발 뉴스에서도 이러한 AI의 보조가 지휘관의 결정을 효과적으로 보조하며 결과적으론 선박의 생존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고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특히 한국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스템으로 판별하게 될 주요한 표적들이 중국과 북한의 무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나라는 공통적으로 자신들만의 무기 체계를 나름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 역시 마찬가지죠. 이 AI 전투 보조 시스템의 한계는 광학 관측으로 획득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적과 아군이 같은 기종의 무기를 사용할 경우 AI의 판별을 무조건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과 아군이 서로 다른 기종의 무기를 사용하고 게다가 적과 아군 모두 그 나라 고유의 무기 체계를 사용한다면 이러한 한계점에 전혀 부딪히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AI가 두 전투기의 이미지를 획득해서 이것을 각각 젠 20과 KF-21로 판단했을 때 젠 20으로 판별된 그림자가 아군일 확률, KF-21로 판별된 그림자가 적군일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함선 내의 승무원은 안심하고 젠 20에다가 대공미사일을 쏘면 되는 것이죠. 이 AI 전투 체계가 특히 기대되는 이유는 한국이 처음 선보인 실험적인 기술인데도 이 정도의 효율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추후 연구 개발이 이어져서 학습 수준을 높이면 더욱 정교한 분석으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비단 선박만이 아니라 전투기, 전차, 장갑차 등 모든 플랫폼에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때가 되면 한국의 무기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전투 소프트웨어까지도 세계 최고 수준을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진 지 벌써 1년하고도 반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제대로 꺾지 못했고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를 완벽하게 몰아내지 못했는데요. 양측이 모두 극심한 물자 부족을 극복하지 못하고 병기창을 텅텅 비운 채 소강 상태에 접어든 뒤로 러시아는 점령 지역의 방어선을 2중 3중으로 가다듬었고 우크라이나는 대역전을 위해 서방 각국으로부터 제공받은 무기를 한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반격. 아직 우크라이나가 본 전력을 투입하기 전에 밑작업을 하는 단계라고는 하지만 대반격은 생각보다 국소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지레 겁을 먹고 터뜨린 카호우카댐이 훨씬 큰 뉴스가 되고 있을 정도죠. 이러한 국면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으나 우크라이나가 이 밑작업이 끝나는 대로 적절한 시기를 정해 기갑 차량만 수백 대 규모에 해당하는 본전력을 투입할 것이라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한 가지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독일한테서 공여받은 무기로부터 발생한 것인데요. 지난 6월 20일 로이터 통신은 독일의 군비 태세가 심각한 수준에 접어들었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독일군이 보유한 포탄이 문자 그대로 바닥나기 직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독일 매체 대 슈피겔은 국방부 기밀 문서를 입수해 현재 독일 내에 남아있는 155mm 고폭탄 탄약이 불과 2만 발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독일군이 한 달 동안 격렬한 전투를 견디기 위해 필요한 포탄의 최소치가 23만 발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같은 기준이라고 치면 사흘도 못 가서 바닥나는 양입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전쟁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에 1억 5,500만 개의 포탄을 제공했습니다. 사실상 탄약고를 있는 대로 탈탈 털어서 준 셈인데 문제는 이들이 이 소모량을 다시 채울 여력이 심각하게 모자라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이 우크라이나에 넘긴 것은 탄약만이 아닙니다. 이 탄약을 발사할 플랫폼, 즉 자주포와 곡사포도 잔뜩 넘겨줬죠.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평균적으로 소모하는 탄약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독일은 넘겨준 탄약의 양을 다시 채우지 못해 쩔쩔매고 있으며 사흘의 전투를 견디지 못하는 풍전등화 상태에 놓여버렸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점은 독일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지금은 받은 탄약들을 소모할 수 있지만 그 소모분이 다시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반격으로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이 이상 질질 끌게 되면 언젠가는 공여받은 탄약도 바닥나고 서방에서 받은 화포들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될지도 모릅니다. 독일은 자신들이 공여한 판처하우비츠 자주포가 가격은 둘째치더라도 성능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지만 그래봐야 쏠 탄약이 없다면 그냥 바퀴 달린 거대한 표적에 불과합니다. 내 슈피겔이 기밀을 유출시키면서까지 이를 공론화시킨 것은 독일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포탄을 돈을 주고 사오기라도 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26일 예산위원회까지 탄약의 긴급 구매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몇 달 안에 탄약을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9종의 계약을 독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느 전쟁이라고 아니었겠느냐마는 이번 전쟁 역시도 보급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의 심각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긴 평화를 지나오면서 최첨단 무기와 그를 받쳐주는 보급체계를 동시에 갖춘 나라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최근의 국면에서 한국이 주목받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스스로 발전시킨 세계 최고 성능의 무기에 더불어서 이들 무기를 다 채우고도 창고가 터지도록 남는 보급 능력. K9이 독일의 판처하우비츠보다 주목받는 이유도 비단 가격 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한국산을 거래하면 절대로 후속 보급에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확신이야말로 세일즈 포인트죠. 이 2만 발의 탄약은 독일 방산이 실패했다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방산 시장에서는 북한을 상대할 여력을 남겨놓고도 수백만 발의 탄약을 지원하는 한국이 새로운 별로 떠오르겠죠. 한국의 전투기 T-50이 한 단계 더 진화합니다. 원래부터 T-50은 거의 완벽한 훈련기 플랫폼으로 호평이 잦아있는데요. 이번에 도입하는 신기술을 통해서 T-50은 그 어떤 경쟁기종도 따라잡지 못하는 수준의 성능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전술 증강 현실 시스템인데요. T-50 계열기가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추가한 기능인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HMD의 성능을 훨씬 더 끌어올리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HMD는 파일럿이 일일이 전투기의 계기로 시선을 옮길 필요 없이 전방을 주시하는 것만으로 모든 조종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데요. 헬멧의 바이저에 필요한 정보들을 투영시켜 줌으로써 마치 공중에 계기가 떠 있는 것처럼 파일럿의 시야에다가 각종 도형, 기호, 영상 등을 겹쳐볼 수 있게 해주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T-50이 이번에 도입하는 기술의 경우 이러한 기능을 극대화해서 단순한 기호나 도형 정도를 넘어서 거의 현실에 가까운 CG 영상을 겹쳐볼 수 있게 해줍니다. T-50은 이러한 첨단 증강현실 기술을 지상의 시뮬레이터 훈련기뿐만 아니라 실제 비행하는 전투기 자체에도 통합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T-50은 단독 비행 훈련으로도 기동이나 전투는 물론 공중급유까지 실전에 한없이 가까운 훈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증강현실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는 레드식스라는 기업인데 이 훈련 시스템의 효율은 이미 널리 인정받아 T-50뿐만이 아니라 영국의 호크기나 보잉의 T-7A,
F-15EX도 도입을 노리고 있죠. 하지만 이들이 가장 먼저 손을 잡은 것은 카이와 로키드 마틴이었습니다. 철저히 기업 논리로 가장 많이 판매할 수 있을 만한 전망 있는 기체의 시스템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죠. 이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역시 보잉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에 추월당하며 경쟁기인 T-7A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졌죠. 최근 보잉은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수주 감소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얼마 전 파리 에어쇼 현장에서 인도의 저비용 항공사와 100여 대의 737기를 계약하면서 한숨은 돌렸지만 같은 시점에 경쟁사인 에어버스는 500대가 넘는 계약을 따내면서 사실상 업계 1위의 지위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유일한 희망이었던 T-7A 프로젝트는 급한 마음에 무리한 일정과 예산으로 진행했다가 도리어 보잉의 숨통을 끊을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커졌죠. 그래도 보잉은 미국 정부의 비호만 믿고 이 프로젝트를 멈추지 않고 가동시키고 있는데 도무지 한국을 따라잡을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T-50이 전술 증강 현실 시스템을 선점한 것을 두고 외신에서는 미 공군과 미 해군 훈련기 사업을 따내기 위한 마지막 신의 한 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군 사업을 위한 새로운 T-50 계열기 가칭 TF-50A와 TF-50N은 이제 거의 경쟁 상대가 없는 단독 선두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를 바라보는 보잉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